예, 오늘은 언어와 사회 제 3주차 강의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말과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말과 글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데 말과 글은 또 여러 차이가 있죠. 또 각각의 속성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말과 글의 역사가 각각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말과 글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회 속에서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말과 글이 같은 사회성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말과 글은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 과연 가장 유용한 의사소통의 수단일까 하는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말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죠. 자연스럽다, 그죠? 그리고 청각적이고, 글은 말을 시각하여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창안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냥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이란 거죠. 자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은 신이 만든 것이다. 단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안하고 창조한 하나의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과 글은 그 근본 태생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 근본적으로 청각적인 것이죠. 청각적이다. 글은 시각적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창안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일단 말은 지구에 한 7천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5천만 이상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16개, 또 1억 이상의 화자를 가진 언어는 12개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의 힘이랄까요? 언어의 그 권력, 그럼 또 그 언어를 몇 명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언어가 갖는 힘과 권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5천만 이상의 화자를 가진 언어 정도면 세계에서도 아주 하나의 힘과 또 권력을 갖는, 영향력을 갖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자는 한 500여 개 정도 된다 이랬는데, 이 중에서 200여 개만이 문학을 구사하는 문자이다. 자, 문자는 뭐 언어 수보다는 상당히 적죠. 그런데 문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척도는 그 언어는 문학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200여 개만이 문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언어로서의 어떤 품위와 그 가치, 그리고 또 창의적인 언어로서의 문화적인 그 수준에 있는 언어는 한 2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포큰 랭귀지, 곧 구어죠. 그리고 리튼 랭귀지 해서 문어로 되어 있다. 구어를 우리가 그냥 말이라고 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언어다. 근데 문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인공 언어다.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일부러 배우지 않고 누구든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냥
습득되는 언어죠. 그래서 이것은 청각적이고 듣기와 말하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말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 태어나면 그냥 스스로 배우는 언어가 바로 말이고 구어다.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 기분, 생각을 표출한다. 표현 욕구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의 도구.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부터 모든 표현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죠. 사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언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아기였을 태어날 날부터도 사실은 표현을 하죠. 목소리를 낼 줄 알고 또 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로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아프다던가 배가 고프다던가 또는 보고 싶다던가 하는 것을 소리로서 또 울음으로서 다 표현을 하죠. 그 언어 구조를 모른다고 해서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표현 능력은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표현을 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냥 언어가 습득이 된다. 그래서 대인관계와 그 교감의 도구로 사용된다. 결국은 우리는 태어난 날부터 이 말을 통해서 대인관계와 교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산물이라 그랬죠.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기록, 보존의 도구로 체계적인 사고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문어는 주로 기록, 보존의 도구로 사용되지 사실 표현의 도구로는 로서 창안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로 그 문어는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문학이나 시로서 감정이나 기본도 표현하지만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감정부터 기분, 모든 상태를 표현하는 도구다. 그리고 문어는 기록의 도구다. 기록, 지식과 정보를 기록하는 도구다 하는 이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과 글을 정리해보면 말이라고 하는 청각적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과 글을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면 말은 청각적이다. 근데 글은 시각적이다. 말은 구술성이 있다. 그래서 입으로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표현 욕구를 발휘하는 그런 도구다.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성을 갖고 있죠.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픽션이잖아요. 허구. 뭔가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특성이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과 마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문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소설이나 뭐 이런 것은 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문학은 노력을 해서 또 인위적으로 꾸며서 논리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냥 마음에서 그냥 막 쓰여지는 것은 아니죠. 이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나온 문화가 이제 구술 문화다. 그리고 또 문화. 그래서 자연성과 인위성,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술 세계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고, 이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다. 그리고 자연 언어고 인공 언어다. 이건 천성적 능력이다. 우리가 내재적으로 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해서 쓰기와 읽기 기술을 익혀야 되죠. 교육을 통해서만 우리는 글을 배우지, 교육 없이 그냥 글이 저절로 습득되는 경우는 없죠. 그러나 말은 천성적인 능력이 있어서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인 능력인데 이거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갖게 되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런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표현 매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표현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술로 하는 말이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근저이다. 그렇죠? 이것은 뭐 교육이나 다른 노력이 없이도 우리는 이미 누구나 말을 하고 노력 없이도 다 말을 하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의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말이죠. 바로 소통하고 표현하는 도구죠. 인간은 오감, 속각, 미각, 후각, 시각, 청각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한다.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감정, 느낌,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다 표현한다는 것이 바로 말의 표현 매체의 하나의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는 몸짓 등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만 목소리, 즉 음성이 가장 탁월한 매체이다. 그렇죠. 말에 있어서는 목소리가 가장 큰 탁월한 매체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리 나는 게 가장 쉬워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 해도 좀 어렵죠. 그리고 목소리는 깜깜한 곳에서도 들리죠. 그러나 몸짓은 어두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고.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아주 효율적이고 심도 안 들고 경제적인 의사소통 매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것은 문어라고 하는 것,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공간에 멈추는 것이다. 또 2차적으로 양식화된 체계이죠. 구술적 표현은 쓰기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지만 쓰기는 목소리로 하는 말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말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말과 글에 갖는 표현 매체의 상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먼저다. 그죠?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매체로서 글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와 글을 더 중심으로 보고 말을 파생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문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습성, 또 그런 사고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을 항상 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분석을 말에 대한 분석도 글에 대한 문법의 이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해서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말인데 우리가 사실은 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글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도 한번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화의 발달은 표현 매체와 표현 기술이 변화해서 시작된다. 즉, 표현 매체와 표현 기술이 바뀌면 문화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글을 중심으로 글을 표현 매체로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성격의 문화가 나오는데, 또 말을 기본적인 표현 매체와 표현 기술로를 사용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문화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 매체를 우리가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문화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들이 구술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차적 구술성인데 구어만 사용했죠. 말, 목소리만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글이 없었기 때문에, 글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말만 사용했죠. 그런 문화를 우리가 구술 문화라고 하죠. 구술 문화. 그래서 이 구술 문화 속에서 생성된 이야기들이 바로 신화, 전설, 서사시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인간의 기억과 소리, 그 말로서 그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면서 내려온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매체만을 사용해서, 물론 말을 사용하려면 표정이나 몸짓도 다 사용했겠죠. 그죠? 바로 이제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선사시대, 그죠? 선사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이 나오면서 문자가 창안되고 나서 쓰기 문화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로 필사본으로 쓰면서 역사가 쭉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인쇄술까지 나와서 또 인쇄문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쓰기 문화도 필사본이나 그리고 또 인쇄로서 산업화한 문화에 따라서 같은 글쓰기지만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전자문화, 우리가 전자로서 디지털로서 디지털을 표현 매체로 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되는데, 오늘날은 오히려 제2의 구수성 시대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500여 년 정도 글 중심으로, 문자 중심으로 쭉 사용해 오다가 영상과 전자 디지털이 나오면서 소리와 말을 중심으로 새롭게 구술을 많이 사용하는, 말과 목소리와 또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2의 구술성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글이 있기 전에 말과 몸으로서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던 선사시대, 신화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글에서 많이 벗어나서
더욱 자연스러운 말과 또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여건이 안 돼서 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습득했지만 말로서, 소리로서 들을 수 있는 기술과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과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말이 가장 경제적이고 쉽고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글만 해도 어두운 데서도 못 읽을 뿐더러 글을 읽는 거는 인위적으로 하지만 안 돼요. 노력을 해야만 돼서 상당히 참 힘들어요. 그죠? 인위적으로. 일부러 책을 보고 글을 읽는 거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글을 읽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말과 목소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힘도 들이지도 않고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자시대는 제2의 구수성 시대다. 그래서 말이 다시 가장 중요한 표현 매체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매체나 전자미디어,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또 인공위성 전부 소리, 말을 이용하지 문자로서 우리가 서로 문자를 표현 매체로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문자 우월주의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와서 문자에서 벗어나서 더 자연스럽고 편하고 쉬운 말을 중심으로 다시 표현 매체를 사용하게 됐죠. 수기와 인쇄 문화 시대는 문자 우월주의 문화 시대였다. 이성주의 문화죠. 논리, 합리성, 과학, 분석, 증명하는 것. 모든 책들은 다 논리적으로 쓰이죠. 소설도 어떻게 써요? 다 논리적으로 짜 맞추는 거죠. 기승전결에 맞춰서 좀 픽션, 허구잖아요. 거기는 논리로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야만 돼요. 그냥 논리가 그냥 술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 인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글을 배워야 됐죠. 글을 배워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글은 그 소수의 엘리트들만 사용하던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알아야 양반이고, 그죠? 또 서양에서도 귀족들은 교육을 통해서 문법과 글을 배워왔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란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늘날은 대중교육까지 해서 누구나 글을 배우려고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얻으려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근데 오늘날 제2의 구수성 시대는 상당히 좀 달라졌어요. 면접과 발표의 중요성이 더 중요했어요. 시험이나 지식 정보보다도. 물론 그것도 참고는 하겠지만 감성주의 문화다. 이미지 시대다. 그래서 말로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면접과 발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로. 그래서 말과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구수성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글이 아니라 오히려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또 이미지가 중요한 시대로 됐다는 것이 오늘날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말과 이미지를 표현 매체로 삼고 있기 때문에 또 영상 시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매체가 20세기하고는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도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고 가치관도 바뀌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가 학교와 책, 문자, 공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가치관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창과 그리스 쓰기 문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문자창과 쓰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문자가 창안되고 나서 문자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죠. 대단한 기술이었어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최고의 고도의 기술이었죠. 고도의 최고의 능력이었고, 그래서 소수의 귀족층들, 지식인들만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죠. 그때 형성된 문화가 고전 문화였죠. 이것은 고급 문화고 상류층, 최상류층들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이때의 문화는 문자가 있고 필사 기술이 발달됐죠. 전부 글을 손으로 써서 남기고 또 그것을 읽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했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하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나 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귀족이었고 최상류층들이었죠. 바로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 또 해서 당시에는 그리스 문법하고 라틴어 문법밖에 없었어요. 서양에서는. 그리고 인도에서는 산스크리트어와 문법, 또 한문, 이것을 이제 고전어라고 그러죠. 고전어. 그래서 이 언어들은 당시에는 언어가 이것뿐이 없었어요. 언어라고 할 때 글로 쓰여진 문법을 갖고 있는 것만 언어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말은 문화어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속어라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천시됐죠. 그래서 이 그리스어, 또 라틴어, 서양에서는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이것만이 품이 있고, 그렇죠? 또 지식과 정보와 과학과 철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봤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산스크리트 한문밖에 없었다. 물론 말은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말이 문화로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아주 소수의 상류 문화층에서는 바로 요 동양에서는 산스크리트와 한문, 서양에서는 그리스어 문법과 라틴어 문법을 통해서 글을 배웠죠. 근데 글을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 문화는 귀족층과 상류층의 문화인데, 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이것은 대단히 높은 문화였다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글을 모르고 문화에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한 이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시대가 중세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것,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특권과 아주 독점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중세까지 이렇게 오다가 말의 고기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말의 고기성을 문법을 통해서 말도 문법을 통해서 정교화함으로써 말 자체를 글로서 위상을 높이는 일이 생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죠. 그래서 라틴어 글이 아니라 당시에 사용하던 말을 문자로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렵고 쓰지도 않는 문자만 있는 라틴어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글로서 써서 그 위상을 높은 문화적 수준으로 높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죠. 그러면서 말을 글로 문화로서 만들고 그러면서 또 인쇄술까지 나와서 이것이 중산층에까지 문화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상공업적인 중산층의 문화를 형성한 게 바로 말이죠. 바로 인쇄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말이 하찮고 천시되고 인정도 전혀 받지 못하던 시대에서 직접 입으로 사용하던 그 말, 초고라고 첨대받던 말을 하나의 글로서 씀으로써 문화에 참여하게 됐다. 그 이후로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됐고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말이 일반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와서 대중문화가 되면서 이런 글과 문자가 이제는 나의 말과 그래서 고전 문화에서는 실제 말과 글은 동떨어져 있었어요. 문자는 한문, 또 라틴어는 고대 사람이 사용하던 그냥 글일 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말하고는 하고는 상이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나의 말이 아닌 옛날 사람들의 글을 억지로 공부해서 지식과 정보를 갖고 그것이 상류층에는 아주 필수적인 거고 그걸 통해서 권력을 가질 수 있었고 특권층이 될 수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누구나 문자를 익힘으로써 대중문화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중이, 중산층뿐 아니라 모든 대중들이 다 문화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마침 그래서 대중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됐고, 문화의 세속화. 그래서 문화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보편화됐다는 거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틀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상류층 입장에서는 이 글이 하층민도 쓰는 아주 천한 것으로 변했다는 의미에서 세속화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문화에 참여하고 하층민까지도 그리고 글을 사용해서 문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제 보겠지만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통 능력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미지와 디지털을 다 사용하는 이런 시대로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말의
고기성을 주장한 사람이 단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말의 고기성, 바로 천시받던, 인정도 못 받던 말, 소고로 천시받았던 그 소고, 말이 굉장히 고귀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단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1300년대 초에 이런 책을 썼는데, 대불가리아 일로켄자라고 하는 소고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소고론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의 논문이기 때문에 학자끼리는 그냥 전부 문자로 라틴어로만 썼는데, 첫 문장이 뭐 어떻게 나오냐면, 나 이전에 그 누구도 소고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논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왜 소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논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말은 천한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하찮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논하는 것은 어떤 것만 해요? 중요한 것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 그리스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지, 중요하지도 않고 하찮은 소고와 말에 대해서 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단테는 소고에 대해서 논한단 말이죠. 소고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이 소고가 라틴어에 비해서 손색 없이 예술적, 학문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소고는 문화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소고로, 말로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과학이나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라틴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중세까지의 고정관념이었는데, 단테는 소고가 고귀한 언어다. 소고로도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해서 여러 책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언어의 성격을 비교해서 소고가 훨씬 더 고귀하고 우수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단테의 생각, 이런 그 말과 소고가 고귀하고 우수하다는 걸 주장함으로써 현대 서양어가 국어 위상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당시에 학자들이 있었을 때, 귀족들이 쭉 있었을 때, 단테와 같은 이런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어떻게 천한 언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소고가 고귀하고 우수하다고, 엄청난, 단테 자신도, 모든 사람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 단테라는 이 천재는, 르네상스 200년 전에 태어나서 이미 르네상스를 빛을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단테의 이러한 주장이 르네상스에 실현되는 거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소고를, 천시받던 소고를 국어의 위상으로, 문화로서 위상을 실현시킨 것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이 살고 소가 재생된 시대 문화를 우리가 르네상스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테 소고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는 소고는 고귀하다고 얘기했어요. 소고가 고귀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소고와 라틴어를 세 가지로 측면에서 비교를 했어요. 소고는 인간의 제1 언어다.
태어나면서 그냥 제일 처음에 태어난 날부터 내 마음에 들어온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언어다. 라틴은 문법을 통해서 노력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언어다. 그리고 속어는 모든 인류의 언어다. 인간이면 누구나 말을 사용한다. 그 학자나 귀족,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학자나 귀족들이 말을 속어라고 철학에 얘기하지만 하찮은 언어라고 모든 인류의 언어다. 근데 라틴은 학자, 성직자, 귀족의 언어다. 소수만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된 언어다. 근데 속어와 말은 소통력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하는 거죠. 세속화될 수 있는 언어고, 라틴은 세속화될 수 있는 거죠.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류층뿐만 아니라 하층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모든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높은 데서도 가장 낮은 데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세속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속어는 선천적 자연 언어다. 그런데 라틴어는 인위적인 언어다. 인간이 만든 언어다.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부여한 신의 선물이다. 언어 능력은 인간의 유일한 특성.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아주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만든 문자, 라틴어 그리스보다 훨씬 고귀하고 아주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어에 대한 이런, 즉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속어는 라틴어보다 훨씬 고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어로 내가 라틴어보다 더 아름답게 세련되게 학문과 문학과 철학도 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문학작품으로도 속어로 문학작품을 써서 보여주고 또 속어로 논문도 써서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속어 그 단테의 생각이었고, 그런 것을 또 실현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작품,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의 창조인데,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천사들하고 쭉 가서 아담에게 생기를 쫙 불어넣는 그런 장면이죠. 이때 생기가 들어가면서 인간이 생명을 갖고 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생기가 중요한 거죠. 찌리리 하면서 생기를 딱 통해서. 바로 이때 모두 들어가요. 언어 능력도 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물, 언어 능력. 여기 있는 천사들을 보세요. 너무 부러워하죠. 천사들도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죠. 그죠? 짐승도 동물도 언어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로지 인간만이 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언어 능력, 즉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속어, 천시 바꾸는 이 속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 단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인간은 생기를 갖게 되고 언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단테는 또 단테 이런 얘기예요. 바벨탑과 언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테는 자신의 그 소고론에서 최초의 언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게 되죠. 즉 완벽한 언어예요. 가장 순수한 언어, 제1의 언어, 완벽한 언어, 순수한 언어를 찾게 되는데, 이것은 기원후 8세기에 라틴어가 고대 로마의 라틴어가 이제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로망스어로 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의 유럽인들이 갖던 어떤 공허감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늘 완벽한 언어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고전 라틴어가 아니라 이렇게 엉성하고 척박한 언어를 사용할까 하는 데서 완벽한 언어에 대한 꿈과 이상을 가졌는데, 그래서 단테도 이제 그런 가운데서 최초의 언어를 찾게 됐죠. 이 바벨탑이 붕괴되기 이전의 언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바벨탑 이전에는 한 언어, 한 민족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어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언어가 그대로 보존되고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완벽한 언어로 존재했다. 그래서 단테는 참 엄청난 논리로서 그 언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요. 이 언어는 고대 히브리어다. 이렇게 단테는 이야기를 하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완벽하고 순수한 유일한 언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제외하고는 바벨탑의 혼란으로부터 탄생된 타락한 언어다. 전부 타락한 언어다. 순수한 언어에서 다 타락했다. 그래서 단테는 언어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신의 처벌의 결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것은 죄의 유산으로서 유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바로 언어 변화는 죄를 진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원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이 노력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속죄함으로써 원죄를 씻었다. 그래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유일하게 문법을 학자들에 의해서 갖게 되고 언어가 변하지 않음으로써 속죄를 한 언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단테가 주장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천박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이 소고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이 소고를 문법으로서 또 세련되게 이 언어를 갈고 닦으면 라틴어와 못지않은 훌륭한 속죄한 언어로, 그래서 과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을 할 수 있는 문어로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세계화 시대와 말의 중요성. 오늘날 자, 세계화 시대와 말의 중요성. 전자문화 시대죠. 그래서 전자매체, 전자미디어 발달, 전화, 라디오. 그래서 말, 그 목소리, 그죠? 그리고 이미지로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 매체가 된 시대다 하는 것이죠. 말, 세계어. 그래서
이미 지식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식 정보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게 됐어요.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그렇게 큰 가치가 없어요. 지식과 정보가 공급이 적을 때는 지식 정보의 가치가 엄청 컸는데 지금 공급이 많아서 지식 정보의 가치는 크게 없어요. 지식 정보를 위해서 우리가 책을 많이 읽은 거죠. 사실은 책 속에서만 그 지식이 있었고 책도 귀했었으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우리가 극복했다는 것이죠. 지식 정보는 우리가 극복을 한 상태에서 말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식과 정보도 말로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늘 세계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월드 랭귀지. 스피킹이 상당히 중요하죠.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책을 읽고 쓰는 것이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문화 시대죠. 그래서 감성 시대에서 웰빙 문화, 또 요가, 혁명의 시대인데 바로 이 시대에는 그렇죠. 표현, 자기의 감정을 자꾸 표현하는 무엇으로? 목소리로, 말로, 이미지로 그 표현한 시대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화시대 우리가 말로 목소리로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우리 선정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문화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글과 문자를 사용하던 시대는 인위적인 문법을 통해서 노력해서 배운 하나의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 체계, 노력해서 어떤 체계와 구조를 만드는 것, 문명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표현 매체는 자연스러운 표현 매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하는 문화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 발달과 침해에 대해서 잠깐 문화 발달과 침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문자가 나오고 나서 인간은 침해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문자가 없을 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낭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말하자면 경전이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기억해서 한자 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자가 나오고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문자가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기억량이 상당히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문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쇄 침해가 또 있는데 인쇄물이 나오면서 책이 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그 습관이 생겼냐면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메모를 하는 거죠. 자꾸 적는 거죠. 적자 생존, 적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자꾸 적고 메모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이죠.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생기고 하니까. 이것도 인쇄물 때문에 생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글자가 있기 전에 사람이 건망증이나 잊어버린 게 없었어요. 뇌 속에 다 기억을 했죠. 또 오늘 디지털 침해가 있어요. 디지털 침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화번호를 지금은 외우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10개는 20개였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날 옛날에 길도 잘 찾아갔는데 오늘날은 내비가 없으면은 찾아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노래도 초부터 끝까지 하는 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래도 전부 그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하고 이것이 디지털 침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자가 나오고 이런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뇌를
잘 의존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네 자체의 능력은 많이 이제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기억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2의 구술 문화죠. 우리가 보면 정리해 보면 제2의 구술 문화 시대가 됐다. 그죠? 구술문화 신화 서사시 또 문자가 나오면서 플라톤의 철학 이후 중세 말까지 그리고 인쇄 르네상스 때 15세기부터 또 그 이후에 쭉 해서 인쇄 문화 다쓰기 문화죠. 오늘날은 멀티미디어 그죠?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다시 구술성을 갖게 됐다. 감성 문화의 시대가 됐다. 21세기는 제2의 구술성 시대이다. 자, 이미지 메이킹 시대고 첫인상 이미지 면접과 발표의 중요성. 그래서 비언어 표정, 자세, 몸짓 언어, 목소리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바디랭귀지로가 이제 오늘날 세계 시대는 보편 언어로 세계어서 보편 언어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됐다 하는 것을 한번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